이거 도난 카드죠? 벌써 경찰에 신고했어요. 편의점 점원이 서윤이 내민 검은색 카드를 보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8개월 된 동생이 고열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서윤은 엄마가 절대 쓰지 말라고 했던 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한 장이 불러온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였습니다. 20년 묵은 비밀과 치명적인 배신, 그리고 목숨을 건 마지막 승부까지. 한 장의 카드가 어떻게 한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서울의 겨울이 한반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반지하 방의 온도계는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리비를 낼 돈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해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8개월 된 동생 지우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얇은 담요 한 장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기에 서윤은 자신의 체온으로 동생을 감쌌습니다. 지우야, 조금만 참아. 언니가 뭔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서윤의 입김이 하얀 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지우의 작은 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고열로 인해 지우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작은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끙, 끙. 지우가 작은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서윤은 동생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손바닥이 타들어갈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해열제를 구하러 동네를 돌아다닌 지 벌써 3일이 지났지만 서윤의 주머니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1,000원짜리 지폐를 며칠 전 지우의 분유를 사는데 써버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안 돼, 지우야. 제발 버텨줘. 서윤은 벌떡 일어나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미 어제도 시도해봤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똑똑똑. 죄송합니다. 혹시 1,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동생이 아파서 해열제를 사야 하는데. 서윤의 목소리는 추위와 절망감으로 떨렸습니다. 문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주인의 거친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또 왔어? 매일 와서 구걸질이야? 시끄럽게 굴지 말고 꺼져. 쾅! 문이 더 세게 닫혔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문고리를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이요. 동생이 정말 아파요. 열이 너무 높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1,000원만. 아니 500원만이라도. 서윤의 목소리가 목 끝에서 막혔습니다. 철커덕. 문이 열리더니 술 냄새가 진동하는 중년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금 한 움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 진짜 귀찮네. 이거나 먹고 꺼져. 남자가 서윤의 얼굴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짠맛이 입술에 스며들었고 서윤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수 없는 것들이 옆집에 살아서 우리 집 기운까지 더러워졌어. 빨리 나가라고. 쾅!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소금을 털어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니 지우의 상태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도 가빠졌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서윤이 지우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절망감이 서윤을 덮쳤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옷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옷장 구석진 곳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열자
검은색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윤아, 이 카드는 절대 쓰면 안 돼. 정말 죽을 것 같을 때가 아니면 절대로. 이 카드를 쓰는 순간 우리가 어디 있는지 들통날 거야. 서윤은 카드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카드 표면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우가 정말 죽을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없어. 서윤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낡은 패딩에 지우를 포대기로 싸서 품에 단단히 안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니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눈발이 세차게 날리고 있었고 길거리는 얼어붙어 미끄러웠습니다. 골목 끝에 있는 편의점만이 혼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그곳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서윤은 지우를 꽉 안고 눈보라를 뚫고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지우야. 거의 다 왔어. 편의점까지는 불과 200m 거리였지만 추위와 걱정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품 안에 지우는 점점 축 늘어졌습니다.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분유 코너로 달려가 가장 작은 용량의 분유 한 통을 집었습니다. 약품 코너에서 해열제를 찾았습니다. 영유아용 해열제가 10,000원이나 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수 한 병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대에는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 점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품에 안긴 축 늘어진 아이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계산 부탁드려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점원이 바코드를 찍으며 대답했습니다. 총 32,000원이에요. 현금이요? 카드요? 카드로 계산하겠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검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점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잠깐, 이거 진짜예요? 점원이 카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카드 표면에는 금색 글씨로 BLACK라고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복잡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점원이 서윤과 카드를 번갈아 쳐다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카드가 정말 당신 거예요? 이거 최고급 카드잖아요. 서윤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카드 맞아요. 빨리 계산해 주세요. 아이가 아파서. 점원이 망설이다가 카드를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잉.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점원이 서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도난 카드죠? 벌써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제 카드라고요. 서윤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점원은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서랍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윤은 분유통을 꽉 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발이요.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편의점 앞에 검은색 세단들이 연달아 멈춰 섰습니다. 경찰차보다 먼저 온 것들이었습니다. 무려 10여 대의 차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차문이 일제히 열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들은 편의점을 완전히 둘러싸며 경계를 섰습니다. 마지막 차에서 휠체어가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수행원의 부축을 뿌리치며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20년 묵은 그리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비켜, 당장 비켜. 노인이 거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노인이 편의점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점원이 벌벌 떨면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 카드 때문에 신고했습니다. 도난 카드 같아서. 노인이 카드를 낚아챘습니다. 카드 뒷면에 작은 서명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아, 내 진아. 노인이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은 무슨 일인지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손이 서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정말 진아를 닮았구나. 내 손녀, 내 소중한 손녀들. 노인이 흐느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을 당장 병원으로 옮겨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 경호원들이 서윤과 지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노인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 괜찮을 거야.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그 따뜻하면서도 슬픈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병원 이송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눈부시게 하얀 VIP 병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꽃다발들이 방 안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백발의 노인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직 힘이 없어 그대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우는 어디 있어요? 서윤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노인이 옆 침대를 가리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기 보렴. 잘 자고 있어. 지우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군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설명했습니다. 아기는 급성 영양실조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다행히 이제 고비는 넘겼습니다. 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인이 서윤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걸 보렴. 봉투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함께 친족관계 확인됨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강대풍이야. 내 엄마 진아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 외할아버지지.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라고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에 내 엄마가 우리 진아가 어떤 일 때문에 집을 나갔어. 그 뒤로 찾지 못했는데 내 카드 때문에 너희를 찾을 수 있었다. 강 회장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할아버지가 너희를 제대로 돌봐줄 테니까.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 자매는 강 회장의 거대한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저택은 서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냉기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아한 중년 여성이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의 눈빛은 전혀 환영하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이 소개했습니다. 서윤아, 이분이 내 고모 최미란이야. 우리 큰아들 승우의 부인이지. 최미란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윤이. 지우도. 하지만 강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앞서가자 최미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서윤이 닿았던 자신의 옷깃을 닦아냈습니다. 더러워. 최미란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수석 집사가 다가왔습니다. 최미란이 집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분들은 잠시 머무시는 손님이니까 그렇게 알아서 모시도록 해. 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인님. 저택생활 첫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서유는 화려한 식당에 앉아 있었지만 긴장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복잡한 식기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최미란이 우아하게 냅킨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포크는 바깥쪽부터 쓰는 거예요. 모르셨나요? 서윤이 당황해서 포크를 잘못 집었습니다. 최미란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도 모르시네요. 역시. 그때 서윤이 실수로 물컵을 건드렸습니다. 물이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서윤이 급하게 냅킨으로 물을 닦으려 했습니다. 최미란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근본 없는 천박함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본성은 감출 수 없네. 강 회장이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미란아, 무슨 말이야? 최미란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아버님. 이 아이 엄마도 예전에 우리 집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잖아요. 피는 못 속이는 법이죠.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도둑이 아니에요. 최미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였다고 생각해요? 집안의 귀중품을 들고 남자와 야반도주한 게 도둑이 아니면 뭐예요? 강 회장이 분노에 떨며 일어섰습니다. 그만해.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최미란이 서윤을 노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날 밤 서윤은 배정받은 방에서 지우와 함께 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장 구석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서윤이 소름이 돋아 몸을 떨었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서윤은 지우를 품에 꽉 안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는 밤새 누군가가 발소리를 죽이며 서성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미란의 드레스룸에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도둑이야. 도둑. 최미란이 비명을 지르며 복도로 뛰어나왔습니다. 보안팀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부인님? 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어젯밤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최미란이 손가락으로 서윤을 가리켰습니다. 외부인의 소행이 틀림없어요. 어제 들어온 저 아이의 짐부터 뒤져보세요. 보안팀장이 서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이 급하게 따라갔습니다. 잠깐요. 왜 제 방을 뒤지려고 해요? 보안팀장이 서윤의 낡은 배낭을 들어 올렸습니다. 배낭 안쪽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윤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훔치지 않았어요. 최미란이 조소를 띤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피는 속일 수 없다니까요. 서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 목걸이를 본 적도 없어요. 최미란이 강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경찰을 부르셔야 해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강 회장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윤은 절망에 빠진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저는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강 회장이 보안팀장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 이 자식아, 조작된 수사를 했구나. 보안팀장이 뺨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누구 지시로 그런 짓을 한 거야? 보안팀장이 최미란을 흘끔 쳐다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재조사해. 이 집에 있는 모든 카메라를 다시 확인하고.
최미란이 태연하게 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혈압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최미란이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평소 드시던 혈압약이에요. 드시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강 회장이 약을 받아들였습니다. 물과 함께 약을 삼키자마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으악! 강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 강 회장을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집사가 119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미란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아버님 상태를 좀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해요. 집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인님, 시간이. 제가 판단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최미란이 차가운 눈으로 쓰러진 강 회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의 입술은 점점 더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서윤이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빨리 구급차를 불러요. 할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최미란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신고하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강 회장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손상이 심각합니다.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최미란이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갑작스러워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입원 일주일 후 최미란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회사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미란이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합니다. 회사 경영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겠죠.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인님께서 대리 경영을 하시는 건 최미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이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매수된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던 임원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대리 경영권이 승인되자 최미란의 첫 번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윤과 지우는 본체에서 나가야 해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본체에 있으면 안 되죠. 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모시겠습니까? 최미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별채 창고방이면 충분해요. 거기서 지내다가 적당한 때 내보내면 되죠. 별채 창고방은 지하에 있는 축축한 공간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구석에서는 쥐가 돌아다녔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서윤은 지우를 품에 안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우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서윤은 뜬 눈으로 달래야 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언니가 꼭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을게. 서윤은 주머니에 숨겨둔 엄마의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불빛에 카드를 비춰보니 표면에 미세한 바늘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되면 카드를 자세히 보렴. 숨겨둔 것이 있어. 서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마그네틱 손상이 아니라 의도적인 암호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최미란이 고문 변호사를 대동하고 창고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서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상속포기 각서입니다.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억 단위 돈을 주고 해외로 보내드리겠어요. 서윤이 서류를 집어 찢어버렸습니다.
절대 안 해요. 최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지우는 고아원으로 보내고 당신은 감옥으로 보내겠어요. 그날부터 식사와 물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지우는 탈수 증세로 울음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서윤도 기력이 떨어져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이틀째 밤 창고 뒤편의 작은 환기구가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정원사 복장을 한 남자가 환기구 틈으로 단백질 바와 물병을 밀어 넣었습니다. 서윤 씨? 남자가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윤이 기어가서 환기구 쪽을 보았습니다. 누구세요? 김재아입니다. 회장님의 수행비서였어요. 재아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진 게 독극물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서윤이 카드 표면의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엄마가 남긴 암호 같아요. 혹시 계좌번호일까요? 재아가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은행 대여 금고 번호 같네요. 탈출할 수 있겠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 때문에라도 해야 해요. 재아가 작은 열쇠를 환기구로 밀어 넣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이 열쇠로 창고 문을 여세요. 제가 경비를 처리해 둘 테니까. 서윤은 희망을 품고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우를 살리고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새벽 3시 서윤은 재아가 준 열쇠로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니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우를 등에 업고 정원을 가로질러 담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맹견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다란 도베르만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왔습니다. 으악! 서윤이 뒤로 물러섰을 때 재아가 나타나 고기 덩어리를 던졌습니다. 개가 고기에 정신이 팔린 사이 재아가 서윤의 손을 잡고 담장으로 달렸습니다. 빨리요. 재아가 서윤을 들어 올려 담장을 넘게 도왔습니다. 담장 너머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재아의 안전가옥은 시내 한복판의 낡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서윤은 지우에게 분유를 먹이며 카드 표면의 숫자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숫자들을 조합하면 서윤이 종이에 숫자를 적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재아가 컴퓨터로 은행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맞아요. 국민은행 대여 금고 번호네요. 그리고 이 숫자는 비밀번호 같고요. 서윤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엄마가 뭔가 숨겨둔 게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서윤과 재아는 해당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후 지하 금고실로 안내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사용료가 선불로 결제되어 있네요. 정말 오랫동안 안 오셨어요. 직원이 말하며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금고 안에는 낡은 USB 하나만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USB를 집어들며 떨렸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안전가옥으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리자 서윤과 재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화면에는 20년 전의 회계 장부와 차명 계좌 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거래의 주체는 최미란이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재아가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최미란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서 개인 계좌로 옮긴 기록이에요. 20년 전부터 계속해왔네요. 서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이걸 발견해서 도둑으로 몰린 거네요. 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도둑이 아니라 내부 고발자였어요. 재아가 컴퓨터로 최근 거래 내역을 해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최미란의 차명 계좌를 추적해 보겠어요. 1시간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거래 내역에
서윤과 재아가 쏘스라 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윤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독극물 구매 내역이에요. 강 회장님이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구매했네요. 재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내역을 보세요. 회사 자금이 강승재의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강승재가 누구예요? 최미란의 아들이에요. 도박 중독자로 유명해요. 재아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들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했고 회장님까지 독살하려 했네요. 그때 문이 요란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찾았다. 해결사들이 방 안을 둘러쌌습니다. 재아가 서윤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윤 씨,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세요. 서윤이 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해결사들이 재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재아가 의자를 집어 던지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빨리요. 업로드가 90% 완료될 때 해결사 한 명이 서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서윤이 창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업로드 완료. 서윤이 외치며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2층이었지만 아래쪽 차양막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양막에서 굴러떨어진 서윤을 재아의 동료가 차에 태웠습니다. 타요. 차가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뒷유리로 해결사들이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서윤은 스마트폰으로 업로드된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주주총회에서 폭로할 수 있어요. 재아의 동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미란이 주주총회를 내일로 앞당겼대요. 오늘 밤까지 준비해야 해요. 서윤이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20년 묵은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네요. 한편 저택에서 최미란은 해결사들로부터 실패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놓쳤다고? 최미란이 재떨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재떨이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최미란이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주주총회를 내일 아침으로 당겨. 그리고 모든 언론을 차단해.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최미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왔어.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녀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마지막 승부를 걸 시간이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KG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최미란이 화려한 샤넬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미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회장님의 건강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어요. 회의장에 앉은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 최미란에게 매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회장님께서 치매 증상까지 보이셨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죠. 최미란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감동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 무거운 책임을 맡아 KG그룹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매수된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사가 의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최미란 여사의 회장 취임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때 회의장 정면의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갑자기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화면에는 최미란의 이름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영수증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최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뭐야? 당장 끄라고. 최미란이 기술진에게 소리쳤지만 스크린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20년 전 비자금 장부와 횡령 내역까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회의장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쾅! 상처투성이지만 당당한 모습의 서윤이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뒤이어 재하와 언론진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저기 누구야? 주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윤이 단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최미란이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지만 검찰 수사관들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서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윤입니다. 강대풍 회장님의 외손녀입니다. 회의장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서윤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를 갉아먹는 진짜 도둑의 장부를 지키려던 내부 고발자였어요. 서윤이 손에 든 서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20년 전부터 최미라는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할아버지를 독살하려고 했어요. 최미란이 단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자료라고. 최미란이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애를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달려들려는 순간 회의장 뒤편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최미란의 최측근이었던 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최미란의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어요. 최미란이 비서실장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배신자, 네가 뭘 안다고. 그때 스크린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앵커의 긴급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KG그룹 최미란 부회장의 아들 강승재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화면에 수갑을 찬 강승재가 공항에서 끌려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강승재는 마약 소지 및 거액의 외화 밀반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최미란이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승재야, 내 아들. 최미란이 스크린을 향해 달려가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녀의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내 아들을 놔줘. 최미란이 바닥에서 발광하며 소리쳤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다가와 최미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미란 씨,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주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장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병원으로 가봐야겠어요. 재아가 서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 회장이 의식을 되찾아 침대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 달려가 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서윤이 정말 대단하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가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내 엄마가 너를 통해 20년 만에 진실을 밝혔구나. 진아야, 이제 편히 쉬어라. 서윤이 지우를 안고 할아버지 품에 기댔습니다. 긴 악몽 같았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강 회장의 지도 아래 경영 수업을 받으며 놀라운 능력을 보였습니다. 회사 임원들도 서윤의 뛰어난 판단력에 감탄했습니다. 서윤이는 타고난 경영자야. 강 회장이 재아에게 말했습니다. 진아를 닮아서 머리가 정말 좋아. 지우도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이제 2살이 된 지우는 저택의 마스코트가 되어 모든 직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윤과 지우, 강 회장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강 회장 무릎에 앉아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놀아줘요. 지우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우의 코에서 빨간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우가 코를 만지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지우야.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지우를 안았습니다. 강 회장이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지우는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급성 백혈병입니다. 혈액암의 일종이에요. 서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내에 골수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존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서윤이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골수 기증자는 어떻게 찾나요? 가족 중에서 유전자가 일치하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윤과 강 회장을 포함해 친척들이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회사 전 직원도 자원해서 검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일치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마지막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수감자 데이터베이스까지 확장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틀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윤을 불러 말했습니다. 유일한 일치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누구예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승재라는 사람입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미란의 아들이었습니다. 강승재는 마약 투약과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접견실에서 만난 강승재는 여전히 건방졌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집을 망친 계집애네. 서윤이 꾹 참고 말했습니다. 지우를 살려주세요. 골수 이식을 해주세요. 강승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피는 비싸다. 공짜로 주는 건 없어. 그때 교도관이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최미란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강승재가 편지를 읽더니 서윤을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말이 맞네. 우리가 왜 너희를 도와줘야 해? 편지에는 최미란의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과 아들을 석방시키고 그룹 경영권을 아들에게 넘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이 이 상황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여론은 최미란 모자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신체 기증을 강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최미란이 면회를 왔습니다. 서윤 앞에 경영권 포기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아들이 골수를 줄 거예요. 서윤이 각서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동생의 목숨과 회사의 미래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강 회장도 충격으로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서윤은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지우는 무균실 유리병 너머로 서윤을 향해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서윤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언니, 지우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윤이 유리벽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료진이 나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서윤이 각서를 들고 최미란에게 굴복하려 했습니다. 그때 재아가 서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재아가 서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강승재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찾았어요. 재아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재하가 서윤을 조용한 복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승재가 미국 유학 시절에 벌인 일을 조사했어요. 재하가 파일을 열어 보였습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자금을 횡령했어요. 무려 50만 달러나 되는 돈을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카르텔이 그를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재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카르텔 조직원들이 이미 한국에 들어왔어요. 강승재가 감옥에 있다는 걸 알고 출소를 기다리고 있어요. 재하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인천공항 CCTV에 찍힌 수상한 외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카르텔에서 보낸 킬러들이에요. 강승재를 죽이러 온 거죠. 서윤이 파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카르텔이 강승재를 찾는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까지 있었습니다. 이걸로 강승재를 협박할 수 있겠네요. 다음 날 서윤은 다시 구치소 접견실을 찾아갔습니다. 강승재가 여전히 건방진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또 왔네? 각서 가져왔어? 서윤이 조용히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카르텔 조직원들이 공항에 도착하는 CCTV 사진이었습니다. 강승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서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멕시코에서 훔친 돈 때문에 카르텔이 한국까지 왔어요. 강승재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걔들이 여기까지 올 줄은. 서윤이 협박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출소하는 날 감옥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강승재가 사색이 되어 떨었습니다. 제발 살려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서윤이 역제안을 던졌습니다. 골수를 기증하면 횡령한 돈을 제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그리고 신분을 바꿔서 제3국으로 안전하게 보내드릴게요. 강승재가 갈등하며 머리를 감췄습니다. 어머니의 야망과 자신의 목숨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뭐라고 할까?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골수를 주든지 아니면 출소 후 카르텔에게 죽든지. 강승재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알겠어. 할게. 골수 줄게. 소식을 들은 최미라는 감방에서 벽에 머리를 찌우며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배신자. 내 아들이 배신자가 되다니. 교도관들이 최미란을 제압하며 정신병동으로 옮겼습니다. 강승재는 형 집행정지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앞에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역시 안 해. 강승재가 비상구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하와 경호원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재하가 강승재를 붙잡았습니다.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병원 문 앞에서 카르텔 킬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강승재가 병원 입구를 보니 정말 수상한 외국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에 강승재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강승재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결국 강승재는 방광제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지우와의 골수 이식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서윤과 강 회장이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서윤은 계속 기도했고 강 회장은 휠체어에서 묵주를 돌렸습니다. 6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집도의가 나와 말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식이 잘 됐어요. 서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회복실에서 깨어난 강승재에게 서윤이 약속한 것들을 건넸습니다. 카르텔 빚을 갚을 돈이 입금된 통장과 위조 여권, 그리고 편도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떠나세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서윤이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직접 당신을 카르텔에 넘겨줄 테니까. 강승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항으로 도망쳤습니다. 최미라는 아들마저 잃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채 감옥 독방에서 홀로 늙어갔습니다. 그녀의 야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술 1년이 지났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지우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 건강함을 되찾았습니다. 저택 정원에서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와 함께 뛰어놀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언니, 봐봐. 멍멍이가 공을 가져왔어. 지우가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서윤이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KG그룹 본사에서는 서윤의 총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단상에 서서 주주들과 임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서윤입니다. KG그룹의 새로운 총수로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투명한 기업 운영과 사회 환원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주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예전의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온화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3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윤은 강 회장, 지우, 재하와 함께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납골당 관리인이 서윤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맡기고 가신 거예요. 딸이 오면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엄마의 일기장과 서윤을 안고 있는 젊은 엄마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엄마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서윤아, 지우야. 엄마가 너희를 떠나는 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야. 언젠가 이 카드가 너희를 진짜 가족에게 데려다 줄 거야. 엄마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게. 서윤이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에 대한 원망 대신 깊은 그리움과 감사가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납골당 유리관 앞에 선 서윤은 이제 낡아버린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카드를 유골함 옆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 덕분에 우리 다 살았어요. 지우도 건강해졌고 할아버지도 계셔요. 이제 편히 쉬세요. 서윤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는 길에 재하가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서윤 씨, 앞으로도 계속 당신 곁을 지키고 싶어요. 재하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서윤이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윤은 과거 자신이 살던 달동네를 찾아가 한사랑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과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던 편의점에도 들렀습니다. 그때의 알바생이 이제는 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몇 년 전에 점장이 서윤을 알아봤습니다.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신고해 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서윤이 아이들 간식을 대량으로 계산하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점장이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서윤, 강 회장, 지우, 재하가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장학금 제도를 만들기로 했어요. 서윤이 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윤이가 정말 훌륭한 총수가 됐구나. 강 회장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우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며 제잘거렸습니다.
언니, 나도 커서 언니처럼 될 거야.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서윤의 방 책상 위에는 엄마의 카드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봄 햇살이 사진 속 엄마의 미소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해요. 고마워요. 멀리서 지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고난이 끝나고 찾아온 평화로운 봄날이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서윤과 지우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장의 검은 카드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이 결국 진정한 가족의 품으로 이끌어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엄마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이 20년의 세월을 넘어 딸에게 전해졌고 그 진실은 악을 물리치는 힘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으로 향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서윤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피가 섞였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희생, 그리고 끝까지 지키려는 의지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서윤의 검은 카드 같은 소중한 인연과 기회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장 견인차 불러. 찜통 같은 여름날 최고급 호텔 앞에서 클래식 벤츠가 연기를 뿜으며 멈춰 섰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정비사들이 최신 장비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폐지 줍던 할머니 하나가 머리에 꽂은 낡은 실핀 하나로 단숨에 해결했습니다. 그 순간 40년 동안 숨겨온 그녀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모든 진실이 묻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폐지 줍던 노인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운명을 바꿨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오후 MJ 호텔 정문 로비에 강준혁 회장의 에마인 1980년식 클래식 벤츠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 섰습니다. 아, 이런. 강준혁이 운전석에서 내리며 혀를 찼습니다. 엔진룸에서 하얀 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달려나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차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시동은 걸리는데 힘이 없어. 강준혁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정비팀 불러. 지배인이 허둥지둥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VIP 전담 정비팀 즉시 정문 로비로. 응급 상황입니다. 수행 비서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나와 강준혁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로비에서 시원하게 기다리시죠. 정비팀이 금방 올 겁니다. 아니야. 여기서 지켜볼 거야. 이 차는 아버님이 생전에 직접 타셨던 차라고. 강준혁이 벤츠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몇 분 뒤 정비사들이 최신 진단 스캐너와 각종 공구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정비팀장이 숨을 헐떡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즉시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정비사들이 분주하게 스캐너를 벤츠에 연결하려 했지만 포트가 맞지 않아 당황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구형 모델은 포트가. 정비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다른 케이블을 찾아 뒤적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강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오후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 초조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정비 팀장이 급하게 보닛을 열고 유관 점검을 시도했습니다. 엔진룸 안에 복잡한 기계식 연료 분사 장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잡한 기계식 연료 분사 장치라서 잠시만요. 매뉴얼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다른 정비사가 태블릿을 꺼내 매뉴얼을 검색했습니다. 팀장님, 1980년식 매뉴얼이 없네요. 뭐라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30분이 흘렀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비사들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이곳저곳을 만져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준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고쳐져? 당장 견인차 불러. 강준혁이 고함을 치자 로비 전체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주눅들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로비 구석 화단에서 빈 박스를 정리하던 노인 박순자가 허리를 폈습니다.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순자가 리어카를 끌고 벤츠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폐지와 고철이 가득 실린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어디 가세요? 여기는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보안요원이 순자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불규칙하게 헐떡이는 엔진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벤츠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비켜요. 순자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나가세요. 보안요원이 순자의 리어카를 발로 차며 거칠게 밀어내려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꺼져. 또 다른 보안요원이 다가와 순자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자가 들고 있던 쇠꼬챙이로 아스팔트 바닥을 쾅 찍었습니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됐습니다. 쳇, 숨구멍이 막혔는데 심폐소생술도 안 하고 뭐 하는 짓들이야. 순자가 중얼거리며 보안요원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보안요원이 순자의 생각보다 강한 힘의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순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벤츠 보닛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기름때가 낀 거친 손으로 뜨거운 엔진룸 안쪽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엔진이 뜨거워서 화상 입을 수 있어요. 정비사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복잡한 진공 호스 라인을 따라 손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독이듯 엔진의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순자가 혀를 차며 자신의 헝클어진 백발을 고정하고 있던 녹슨 실핀 하나를 뽑아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정비사들이 놀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실핀 끝을 능숙하게 구부려 카뷰레터와 연결된 리턴 스프링의 엉킨 부위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정비팀장이 순자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가 실핀으로 스프링을 정확하게 튕겨냈습니다. 그리고 막혀있던 작은 에어벤트 구멍을 핀으로 조심스럽게 뚫었습니다. 강준혁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순자의 손놀림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순자가 실핀을 빼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던 엔진이 웅장하고 부드러운 배기음을 토해내며 정상 회전수를 회복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벤츠가 되살아나자 강준혁과 정비사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에 묻은 기름을 바지에 쓱 문질렀습니다.
공기 흡입 밸브 스프링 장력이 죽었으니 나중에 교체해. 순자가 멍하니 서 있는 정비 팀장에게 툭 던지고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강준혁이 멀어지는 순자의 굽은 등을 보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40년 전 부도 위기의 공장에서 아버지의 차를 똑같은 방식으로 고쳐냈던 전설적인 고스트 메카닉을 떠올렸습니다. 비서실장. 강준혁이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 그리고 CCTV 돌려서 저 어르신 가는 길 끝까지 따라가. 알겠습니다. 강준혁이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온 순자가 떨리는 손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평생 숨죽여 살아왔던 자신의 기술이 무심결에 튀어나온 것에 대해 자책하며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평소 다니던 큰 길을 버리고 미로 같은 골목길을 돌아 달동네 판잣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후. 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낡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한순간에 드러날 뻔했던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순자의 유일한 혈육인 손자 최민우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순자가 부랴부랴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서 와라. 많이 힘들었지? 순자가 민우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우의 손등에 붓기가 올라와 있고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누가 때렸어? 아니에요. 그냥 일하다가 다친 거예요. 민우가 손을 뒤로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악덕 업주가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일하며 온갖 구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장이 실수로 부러뜨린 부품값을 대신 물어내라는 억지 요구를 받았습니다. 최민우, 이것 봐. 네가 건드려서 부러진 거 아냐? 사장이 부러진 플라스틱 부품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제가 건드린 게 아닙니다. 원래 금이 가 있던 부품이었어요. 뭐라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것 값이 50만 원이야. 내 월급에서 빼겠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부러뜨리지 않았는데 왜 제가 물어내야 해요? 민우가 억울해하며 항변했습니다. 이 새끼가 주제도 모르고. 사장이 스패너를 들어 민우를 위협했습니다. 민우가 피하려다 손등에 스패너가 스쳐 상처가 났습니다. 아, 다음에 또 대들어봐. 그때는 얼굴에 맞을 줄 알아. 사장이 으름장을 놓으며 걸어갔습니다. 민우는 퇴근 후 붓고 멍든 손으로 낡은 정비 노트에 그날 배운 내용을 기록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에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브레이크 패드 교체 방법을 배웠다. 하지만 사장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언젠가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고 싶다. 민우가 노트에 적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를 지켜본 순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공구함이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 자신이 사용했던 소중한 도구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장롱 앞에 서서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손자의 앞길이 더 위험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민우야, 밥 먹어라. 순자가 묵묵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는 안 드세요? 할머니는 배불러. 너나 많이 먹어. 순자가 민우의 상처난 손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점심 순자는 폐지를 판 돈으로 붕어빵을 사들고 민우의 카센터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멀리서라도 손자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카센터 앞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레카차 기사와 차주, 사장이 뒤엉켜 싸우는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차주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최신형 수입 스포츠카가 전자계통 오류로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정하세요. 금방 고쳐드릴게요. 사장이 스캐너만 들이대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하지만 스캐너에는 오류 코드만 뜨고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급차 고칠 실력도 안 되면서 카센터는 왜 해? 차주가 화를 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모델은 배터리 방전 후에는 리셋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뭐라고? 사장이 민우를 노려봤습니다. 매뉴얼을 보니까 특별한 시동 방법이 있더라고요. 건방지게 어디서 훈수냐? 사장이 스패너를 들어 민우를 위협했습니다. 넌 닥치고 있어. 겨우 견습생 주제에. 숨어서 지켜보던 순자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손자가 위험에 처한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튀어나와 사장의 팔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습니다. 아야! 놀란 사장이 들고 있던 스패너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 민우가 놀라 외쳤습니다. 우리 손주한테 손대지 마. 순자가 사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사장이 순자의 날카로운 눈빛에 주눅 들었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있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특정한 리듬으로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3초 누름, 1초 댐, 2초 누름. 이는 제조사 매뉴얼 구석에나 적혀 있는 비상 시동 시퀀스였습니다. 순자가 폐지를 줍다 우연히 주워 읽은 정비 잡지에서 외워둔 내용이었습니다. 10초 만에 스포츠카의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며 시동이 걸렸습니다. 와!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차주가 순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기계도 사람처럼 마음을 알아주면 말을 들어.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차주가 사장 대신 순자와 민우에게 90도로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서 기술을 배우신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촬영하는 사람들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민우야, 빨리 가자. 순자가 황급히 민우의 손을 끌고 도망쳤습니다. 할머니, 왜 이래요? 민우가 당황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유튜브와 SNS에는 폐지 줍는 할머니의 역대급 참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순자의 영상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골목 어귀에 세워진 검은 세단 안에서 강준혁이 태블릿으로 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확실합니다. 찾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다. 드디어 찾았어. 강준혁이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자 집안에서 순자는 불을 모두 끄고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짐 싸라. 여기 떠나야 한다. 왜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민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위험해. 사람들이 우리를 찾을 거야. 순자가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MJ그룹 경쟁사인 K모터스 본사 20층 전무실에서는 배철수가 직원이 보여준 유튜브 영상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배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박순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4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이 설계도를 훔쳤던 바로 그 사람이 살아있었습니다.
전무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봐. 배철수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직원이 나간 뒤 배철수는 책상 서랍에서 40년 전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찍은 사진 속에 박순자와 자신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 네가 살아있었구나. 배철수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전 배철수는 MJ그룹 연구소의 말단 기술자였습니다. 박순자의 혁신적인 엔진 설계 아이디어를 훔쳐 K모터스로 이직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만약 순자가 MJ그룹과 손을 잡으면 자신의 모든 과거가 들통나고 업계에서 매장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배철수가 서둘러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입니까? 전화 너머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순자라는 할머니 하나를 처리해야 해. 강 회장보다 먼저 확보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아예 처리해. 알겠습니다. 위치만 알려주세요. 지금 위치 파악 중이야. 곧 연락할게. 배철수가 전화를 끊고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달동네 판잣집 앞에는 강준혁이 비서 한 명만 대동하고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강준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순자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 준혁입니다. 선친의 유언을 지키러 왔습니다. 강준혁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잘못 봤어요. 돌아가세요. 순자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르신, 40년 전 아버님이 꼭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르는 얘기예요. 그냥 가세요. 순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강준혁이 포기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강준혁이 차를 돌려보내지 않고 골목 입구에서 비상등을 켠 채 밤샘 대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배철수가 보낸 용역 깡패들이 승합차를 타고 마을 입구 반대편 샛길로 잠입했습니다. 깡패 3명이 순자의 집으로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내지 말고. 깡패 우두머리가 속삭였습니다. 깡패들은 민우가 쓴 사채 빚상환을 핑계로 대문을 부수고 난입했습니다. 쾅! 누구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사채업체에서 나왔다. 최민우 어디 있어? 깡패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자고 있던 민우가 놀라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희 집에 왜 들어와요? 빚 갚을 시간이야. 3천만 원 당장 내놔. 3천만 원이요? 그런 돈 빌린 적 없는데요. 민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 새끼가 잡았대네. 깡패들이 순자와 민우를 끌어내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도 어디 있어? 깡패 우두머리가 소리치며 가재도구를 때려 붙였습니다. 설계도요? 무슨 설계도요? 민우가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깡패들이 순자가 보물처럼 아끼던 낡은 공구함을 찾아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바닥에 쏟아진 공구함 뚜껑 안쪽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MJ 강 회장이 드림이라는 강준혁 선친의 친필 서명이었습니다. 역시 맞네. 이 할머니가 그 기술자야. 깡패 우두머리가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민우가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깡패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할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이 새끼가. 깡패가 민우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 손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본 순자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롱노즈 플라이어를 역수로 쥐고 깡패의 급소를 노리는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우리 손주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둬. 순자가 과거 거친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익혔던 실전 기술로 깡패 한 명의 손목 관절을 꺾어버렸습니다. 아! 깡패가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부여잡았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오면 가스통 터뜨린다. 순자가 라이터를 들고 위협하자 깡패들이 주춤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짝짝짝. 배철수가 깡패들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배철수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구야 너? 순자가 배철수를 모르는 척했습니다. 40년 전 MJ 연구소에서 같이 일했잖아요. 혹시 까먹으셨나? 배철수가 피 흘리는 민우의 머리에 구두발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한테 발대. MJ 대신 저랑 계약하시죠. 그러면 손자분도 안전할 거고요. 배철수가 협박하며 말했습니다. 골목 입구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던 강준혁이 둔탁한 파열음과 비명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강준혁이 즉시 경호팀에게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즉시 출동. 응급 상황이다. 배철수가 민우의 손가락을 으깨버리겠다고 위협하자 순자는 덜덜 떨며 어쩔 수 없이 배철수가 내민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빨리 찍어요. 손자분이 더 아파하기 전에. 배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민우만은.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굉음과 함께 판잣집의 얇은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쾅! 강준혁의 경호 차량이 마당으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강준혁과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용역 깡패들을 제압했습니다. 으악! 깡패들이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준혁이 차에서 내려 사색이 된 배철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배철수, 내 은인에게 손을 댄 대가는 내 놈 회사 주식 전부로도 모자랄 거다. 강준혁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아! 배철수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경호원들, 이놈들 다 잡아. 도망가자. 배철수가 주랭랑을 쳤습니다. 깡패들도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강준혁이 피 흘리는 민우와 탈진한 순자를 자신의 리무진에 태워 최고급 병원 VIP 병동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빨리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켜. 강준혁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의사가 순자와 민우를 진찰했습니다. 환자분은 외상은 없지만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네요. 의사가 순자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분 손을 좀 보세요. 의사가 순자의 손을 자세히 진찰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모두 휘어져 있고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거친 일을 하셨네요. 이건 장인의 손입니다. 의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민우에게 강준혁이 다가왔습니다. 기분이 어때? 회장님,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민우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우야, 내 할머니가 누군지 아니? 강준혁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폐지 줍는 할머니인데요. 아니야. 내 할머니는 40년 전 MJ그룹의 모태가 된 첫 번째 국산 엔진을 설계한 천재 기술자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막 시작될 때 내 할머니 없었으면 지금의 MJ그룹도 없었어. 강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기술자였다고요? 그것도 아무나 될 수 없는 최고의 기술자였어. 하지만 그때는 여자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지. 민우가 평생 패지만 줍던 할머니의 구분 등이 사실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떠받쳤던 거인의 등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다고요? 내 할머니는 영웅이야. 강준혁이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배철수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언론에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든 K모터스 본사에서 배철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MJ그룹이 치매 노인을 내세워 감성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노인에게 중요한 기술을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배 전무님,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제가 40년 전부터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실력은 있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배철수가 교묘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병실 TV에서 배철수의 기자회견이 나오자 순자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나 때문에 회사 망한다. 나 그냥 갈래.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려고 하세요? 민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요. 저도 돕겠어요. 민우야,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도망갈 필요 없어요.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준혁도 병실로 들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저희 신형 엔진이 원인 불명의 진동을 잡지 못해 출시가 무산될 위기입니다. 회장님, 도와주십시오. 어르신 없으면 안 됩니다. 강준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손자의 확신에 찬 눈빛과 강준혁의 진심을 보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병원복을 벗어던지고 강준혁이 준비해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내 공구함 챙겨와. 그리고 소음 차단 헤드셋도. 순자가 짧게 지시했습니다. 비로소 은둔 고수의 날카로운 눈빛을 되찾았습니다. 순자가 MJ그룹 연구소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진위 확인을 위해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순자 씨, 정말 40년 전 기술자가 맞습니까? 나이 때문에 실력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순자가 기자들 사이를 뚫고 당당하게 연구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 들어선 순자가 익숙한 기름 냄새를 맡으며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40년 만이구나. 순자의 중얼거림이 생중계 카메라를 통해 전 국민에게 송출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MJ그룹 최첨단 연구소에 도착한 순자는 수많은 석박사 연구원들의 비웃음과 의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엔진 테스트룸 중앙에 섰습니다. 저분이 정말 그 유명한 기술자라고요? 나이를 보세요. 70이 넘었는데 무슨. 연구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연구소장 김태현이 최신 컴퓨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대형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어르신, 보시다시피 엔진 내부 피스톤 오차는 제로입니다. 김태현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완벽해요. 뜯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해. 순자가 모니터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시동 걸어. 순자가 짧게 지시했습니다. 어르신, 데이터상으로는 시동 걸어라고. 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연구원이 어쩔 수 없이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웅웅거리는 엔진 소리가 연구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가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1분 후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꺼. 정막이 흘렀습니다. 순자가 엔진을 지지하는 외부 엔진 마운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엔진 속이 아니라 엔진을 잡고 있는 놈이 문제야. 순자가 엔진 마운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운트 볼트 체결 순서가 틀렸어. 그럴 리가요. 매뉴얼대로 조립했습니다. 연구원이 반박했습니다. 매뉴얼이 틀렸어.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구원들이 황당해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독일에서 온 최신 기술입니다. 매뉴얼을 무시할 순 없어요. 김태연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순자가 직접 공구함에서 스패너를 꺼냈습니다. 비켜. 순자가 마운트 볼트를 전부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연구원들이 말렸지만 순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볼트를 모두 푼 순자가 독특한 순서로 다시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각선 교차 방식으로 볼트를 하나씩 조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도 계산 못하는 걸 어떻게 해? 연구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순자가 볼트를 조일 때마다 쇳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마치 악기를 조율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들어봐. 금속도 말을 해. 순자가 연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볼트를 조인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다시 켜봐. 연구원이 떨리는 손으로 엔진을 재가동했습니다.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컵에 담긴 물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진동이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부드러운 회전음만 연구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구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태연이 각종 측정 장비로 진동을 확인했습니다. 진동이 90% 줄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젊은 연구원이 순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금속은 온도에 따라 팽창해. 팽창하면 진동이 달라져.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볼트를 조이는 순서도 진동에 영향을 줘. 컴퓨터는 계산하지만 느끼지는 못해. 연구원들이 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장면이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되자 K모터스 본사에서 지켜보던 배철수와 임원들이 경악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걸 소리만 듣고 잡았다고? 배철수가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전무님, 이거 우리 회사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임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배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편 연구소에서는 순자를 둘러싼 연구원들이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런 기술을 터득하셨어요? 40년 동안 현장에서 몸으로 배운 거야. 순자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기계는 살아있어. 아프면 소리를 내고 기분 좋으면 조용해져. 강준혁이 연구소에 도착해 순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어려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 순자가 엔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의 활약으로 MJ그룹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의 대규모 수주 계약을 따냈습니다. 순자는 기적의 마에스트로라 불리며 국민적 영웅으로 등극했습니다. 며칠 뒤 열린 MJ그룹 창립 기념일 파티에서 순자는 생전 처음으로 맞춤 제작된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강준혁과 말끔한 정장을 입은 민우가 순자를 에스코트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순자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클로즈업되어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박순자 명장님께 박수를. 사회자가 외치자 파티장의 모든 정계, 재계 인사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순자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화장실에 간 순자는 거울 속에 비친 화려한 자신의 모습을 낯설어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나인가? 순자가 거울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동공이 풀리며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 반장님한테 혼나는데 빨리 폐지 주우러 가야 해. 순자가 화장실 휴지를 주머니에 마구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난 직후 파티장에서 사라진 순자를 찾아 헤매던 민우는
호텔 로비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고급 냅킨을 폐지처럼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민우가 다급하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순자가 민우를 올려다봤지만 눈빛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이거 갖다 팔아야 우리 손주 붕어빵 사주지. 순자가 냅킨을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우예요. 누구세요? 모르는 분인데. 순자가 민우를 경계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손자 민우라고요. 손주는 어린애인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순자가 더욱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강준혁이 급히 달려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구급차가 도착해 순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정밀 MRI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의사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혈관성 치매가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갑자기 안정을 찾으면서 잠재되어 있던 증상이 표면화된 것 같습니다. 치료할 방법은 없나요? 강준혁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기억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민우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순자의 기억은 둑이 터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의 연구소를 40년 전 공장으로 착각하는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이사회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주들이 발끈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핵심 기술을 다룬다고요? 주주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회사를 살렸는데. 강준혁이 반박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언제 어떤 사고를 칠지 모릅니다. 이사들도 순자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연구소 시찰 도중 위험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엔진팬 벨트를 보고 갑자기 다가갔습니다. 장력 확인해야지. 순자가 맨손을 팬 벨트 쪽으로 뻗었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옆에 있던 민우가 기겁하며 순자를 밀쳐냈습니다. 민우가 대신 팔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연구소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순자가 다친 민우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괴물이 되어가는구나. 순자가 자신의 머리를 감싸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나 때문에 너까지 다쳤잖아. 순자가 민우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자신 때문에 민우와 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모두가 잠든 새벽병원을 탈출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로 나선 순자는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맸습니다. 어디가 집이지? 순자가 빗속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뒤늦게 순자가 사라진 것을 안 강준혁과 민우는 경찰을 동원해 빗속을 뚫고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할머니, 민우가 빗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강준혁도 함께 외쳤습니다. 순자는 빗속을 헤매다 어느 고물상 앞에 버려진 리어카를 발견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리어카를 끌고 도로 위를 위태롭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폐지 주어야 해. 순자가 중얼거리며 차도로 나섰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며 시야가 가려진 도로 위로 과속으로 달려오던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운전사가 순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경적을 울리며 돌진했습니다. 빵빵. 순자가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보며 과거 공장 화재 당시의 폭발 불꽃으로 착각했습니다. 피하지 않고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어. 순자가 과거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반대편에서 달려온 민우가 몸을 날려 순자를 감싸 안고 도로변 진흙탕으로 굴렀습니다. 쿵! 아슬아슬하게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흙탕물 범벅이 된 민우가 순자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전화두고 가지 마세요. 순자의 초점 없는 눈이 잠시 돌아왔습니다. 민우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가, 다친 데 없니? 밥은 먹었어? 할머니. 두 사람이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울음소리와 함께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강준혁은 이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회의실에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박순자 명장의 지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 회사의 영혼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위험합니다. 이사가 반대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은 제 결정입니다. 강준혁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한편 민우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길어야 한 달입니다. 의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이요? 민우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죄송합니다. 민우는 남은 시간 동안 할머니의 기술을 모두 전수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저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민우야. 순자도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자신의 상태를 인지했습니다. 진통제를 맞아가며 마지막 힘을 짜내 민우를 가르치기 위해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집중해야 해.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연구소 한켠에 마련된 특별 작업실에서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가려. 순자가 민우에게 안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눈을 가리고 엔진 소리만 들어봐. 민우가 안대를 착용하자 순자가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뭐가 들려? 엔진 소리요. 틀렸어. 다시 들어봐. 순자가 민우의 손을 이끌어 엔진 근처로 안내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봐. 진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민우가 엔진에 손을 대자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눈은 거짓말을 해도 소리와 진동은 거짓말을 안 한다. 순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훈련이 계속됐습니다. 민우가 볼트 하나의 조임 강도까지 손끝으로 느낄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안 돼. 아직 멀었어. 순자가 엄하게 지적했습니다. 민우가 계속되는 실패에 좌절하여 스패너를 던지려 했습니다.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기계도 아프면 소리를 낸다. 들어줘라. 할머니, 포기하면 안 돼. 너만이 이 기술을 이어갈 수 있어. 순자가 민우를 다독였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진행된 마지막 수업을 통해 민우의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점차 순자의 신의 손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네.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침내 순자와 민우가 함께 완성한 한국형 독자 엔진의 최종 프로토타입 조립 날이 다가왔습니다. 연구원들이 숨죽여 이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단계야. 순자가 엔진의 심장인 크랭크축 볼트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순자의 손이 심하게 떨리며 공구를 놓쳤습니다. 치매 증상이 갑자기 찾아와 순자가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물건인고. 민우가 침착하게 순자의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잡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돌려요. 하나, 둘. 민우가 리듬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하나가 되어 렌치를 돌렸습니다. 볼트가 완벽하게 체결되고
엔진이 웅장한 시동음과 함께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성공했다. 연구소 전체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가 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기뻐하다가 이내 민우를 낯선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누구신데 저를 도와주세요? 순자가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며 존댓말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기술을 가지셨네요. 민우가 터져나오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제자입니다. 할머니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강준혁과 연구원들이 숙연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스승과 그 기술을 완벽히 이어받은 새로운 명장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3년 후 MJ그룹 본사 로비에는 박순자 기념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끌던 낡은 리어카와 MJ 강 회장이 들이미라고 새겨진 낡은 공구함이 예술 작품처럼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와, 이게 그 유명한 할머니가 쓰던 거예요? 견학 온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구경했습니다. 기념관 한편에는 K모터스 배철수가 기술 유출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기사가 스크랩되어 있었습니다. 악은 결국 응징받는구나. 방문객 중 한 명이 기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최연소 자동차 명장으로 선정된 최민우가 MJ그룹의 차세대 수소 엔진 개발을 성공시켰다는 소식이 대서특필되고 있었습니다. 최민우 명장이 오늘 수소 엔진 상용화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가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민우가 수많은 마이크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의 스승이자 영웅인 박순자님께 이 모든 영광을 바칩니다. 민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어 햇살이 잘 드는 MJ그룹 후원 최고급 요양시설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박순자가 평화롭게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대부분 사라져 민우조차 알아보지 못했지만 무릎 위에는 항상 민우가 선물한 장난감 자동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우가 찾아와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은 엔진 오일 갈 때가 됐네. 소리가 거칠어. 기억은 잃었지만 평생을 바친 기술자의 본능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민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할머니세요. 민우가 할머니를 모시고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전시된 자신의 낡은 리어카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쓰다듬으며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을 찾으려는 듯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내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쁘네. 순자가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강준혁이 다가와 순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가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준혁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강준혁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가 할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순자가 민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화면이 과거 순자가 땀 흘리며 폐지를 줍던 구분 뒷모습과 현재 민우가 당당하게 연구소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을 교차 편집하여 보여줬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젊은 연구원이 민우에게 질문했습니다. 소리를 들어봐. 기계가 뭘 원하는지 말해줄 거야. 민우가 할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순자의 낡은 리어카 위에 놓인 스패너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이제는 녹슬지 않게 반짝이는 스패너였습니다. 엔딩 크레딧과 함께 벤츠의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술은 거짓말 안 해. 순자의 생전 육성이 오버랩되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암전되며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이 땅의 모든 땀 흘리는 기술자들에게 바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 정원에서 평화롭게 잠든 순자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기계들의 작은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마치 고생했어. 이제 쉬어도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꺼지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특별한 능력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실력은 화려한 학력이나 지위가 아닌 경험과 노하우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손자에게 모든 기술을 전수하려 했던 모습에서는 진정한 스승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우가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최고의 기술자로 성장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소중한 가르침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져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의, 그리고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